오늘 할 주제는 자영업 100만 폐업 시대 한국 경제 반등 가능한가입니다. 첫 번째는 업종별 폐업 수인데요. 이 그래프는 2024년 작년 그래프고요. 보시면 전 업종에서 폐업자 수가 무려 98만 명에 육박해요. 그런 말들 있죠. 치킨 카페는 하지 말라. 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식업은요 3위밖에 안 돼요. 소매나 기타 서비스업이 폐업 수가 더 많습니다. 편의점이나 동네 서점, 뭐 동네 옷가게 이런 데가 지금 다 망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업종별 폐업률은 여전히 요식업이 1위긴 하지만 2등인 소매업이 급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에서 폐업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업종 문제가 아니라 내수 부진 및 경기 침체의 문제라는 거죠. 이번에는 전국 시도별 상가 공실률을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유일하게 서울만 10% 아래로 방어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공실률 10%만 넘어가도 위험한 수준이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 넘어가면은 암처럼 빠르게 퍼져나가요. 전염돼요. 전염되는 게 왜 그러냐? 왜 가속도가 붙느냐? 이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게가 쭉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폐업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놀러 갔는데 이렇게 빈 상가들이 있는 동네에 놀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죠? 안 가고 싶으니까 소비자 자체가 줍니다. 유동 인구가 줄어버려요. 줄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머지 상가들도요 장사가 더 안 되겠죠. 더 안 되니까 이게 마치 암처럼 빠르게 공실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20%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20% 넘어가면은 상권 유지가 힘든 심각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 병원에 띠 이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 넘어가면 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지역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부산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6만 명의 인구 2위의 도시 부산. 부산은요 자영업자 수가 4년 사이에 무려 8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부산 대표 상권 공실률을 보시면요 이것도 심각하죠. 그 중에 남포동이나 온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삐 상태고요. 연산 로터리 부산대합 서면은 이제 삐 갈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산대합 한번 볼게요. 부산대합은 초토화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가게들이 이렇게 동네 골목마다 가게들이 다 비어 있어요. 아까 여기서 나온 18.4%는요, 보통 이거 이제 상가 공실률을 이야기할 때 중대형 상가를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중대형 상가가 그나마 18.6%인 거고요. 이것도 위험하죠. 중대형 상가가 18.6%고 소규모 상가 이렇게 작은 상가들은 이미 갔어요. 이미 갔어. 상가 1,400개 중에 400개가 폐업한 상황입니다. 지금 요 그림은 제가 네이버에 상가 매매 월세만 체크해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여기가 부산대학교고 여기는 부산대학교 앞에 젊음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근방에 있는 청년들은 다 어디로 모여서 논다는 거예요? 여기 부산대학교 앞 젊음의 거리에서 모여서 노는 겁니다. 야, 오늘 술 마시자. 부산대학교 앞에서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모여서 놀는 곳인데 보시면은 30, 44, 31, 48, 44, 35. 그러니까 요 조만한 골목길에 지금 나온 매물 수 보세요. 미쳤죠. 그러니까 지금 장사가 하나도 안 된 거의 뭐 유령 도시 됐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청년 인구층은요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세대고요. 이 청년 인구층이 많다는 거는 상권의 역동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상권의 역동성이 무슨 말이냐? 그냥 이게 장사가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청년 인구가 많아야지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청년 인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작년만 해도 8만 명이나 부산을 떠나갔습니다. 이들이 부산을 떠나간 이유는 당연히 구직이랑 취업 때문이죠. 청년들이 원하는 100대 기업 분포 현황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미국이고요. 여기는 독일인데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본사들이 이렇게 전역에 걸쳐서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몰빵입니다. 지역에는 대기업이 없어요. 수도권이 88개, 부산은 빵개입니다. 빵개. 여기 보면은 르노코리아 있잖아요. 르노코리아 있는데 왜 0개입니까? 이게 왜 르노코리아가 포함되어 있냐면 요게 사진이 옛날 사진이에요. 제가 찾다 못 찾아서 그냥 옛날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르노코리아는 지금 한국에서 100대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순위가 156위입니다. 2025년에는
자, 부산 바로 위에 보면은 울산도 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대중공업이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했어요. 현대중공업은 없고요. 한국석유공사, 중국의 제조업 때문에 망했죠. 요새는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아랫지방은 초토화됐습니다. 여기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 친구들이 길을 쓰고 서울 가는 이유 있었네. 매출 상위 100곳 중 부산 기업은 0개다. 부산 기업 중에 1등이 전국 111위인 BNK거든요. BNK는 부산은행입니다. 1등이 111위 수준이에요. 1000대 기업이라고 해야지 겨우 31곳이 부산에 있습니다. 이거 완전 서울공화국이죠. 이번에는 어디로 떠나볼까요? 이번에는 울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울산하면 뭐부터 떠올라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게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 도시 울산. 보시면은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량이 8만이 아니죠. 8,100만 원대예요. 단위가 1,000원이라서 8,100만 원대입니다. 최고 부자죠. 서울보다도 훨씬 더 부자입니다. 그러면 지역 내 총 생산량이 꼴찌는 어디냐?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는 3천만 원대예요. 대구는 이런 지 오래됐어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대구는 90년대부터 지역 내 총생산량이 항상 꼴찌였거든요. 대구가 답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대구 경제는요, 초토화입니다. 초토화. 진짜 암울한 도시예요. 자, 어쨌든 지금 대구 이야기는 할 건 아니고 울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울산 최고 부자인 도시 공실률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 도시라 해도 울산의 상권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나마 소규모 상가가 6.6%대로 방어를 했지만 나머지 것들은 처참합니다. 그 중에서 지식산업센터는 70%. 와, 70%는 뭡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아파트형 공장. 옛날 명칭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요 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공장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냐? 요새는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바이오, IT, 영상 제작, 광고 이런 것들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지식산업센터로 바뀐 겁니다. 근데 울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이 공실률이 70%.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울산에 있는 기사들도 보면은 투자 수익률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상권이 박살난 암울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권이 박살난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현대중공업이 서울로 이전했어요. 지금 요 사진은 울산에 있었을 때 당시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HD 현대라고 이름도 바꾸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성남으로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기도 성남. 부산과 마찬가지죠. 대기업이 없네.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되는 곳입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 보세요. 청년들은 현장직을 선호하지 않죠. 나이 많은 한국인 현장 근로자들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퇴직을 해야 돼요. 퇴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배 만들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줄어든 인구만큼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는 겁니다. 울산시, 울신사 잘못 썼네요. 울산시 동구 외국인 수가 4년 새에 무려 3배나 증가했어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증가하는 게 왜 상권에 위협이 되냐 하면, 자, 사무직은 임금을 많이 받죠. 현장직은 임금을 적게 받아요. 안 그래도 적게 받는 임금인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임금의 일부를 고향으로 보내버리죠. 그 다음 나머지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적은 임금을 또 떼어서 보내버리니까 이거 가지고 생활하기 너무 힘든 거죠. 힘드니까 뭐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합니다. 울산시 자영업자분들은 청년들 떠나가죠. 한국인 근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죠. 외국인들은 돈을 안 쓰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자영업자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이랑 울산 봤고요. 이번에는 대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까지 유명해진 상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산의 서면, 아니면 광주의 금남로, 대구의 동성로, 일명 시내라고 불리는 곳들입니다. 그러면 대구 시내 동성로의 상황은 어떻게 됐냐? 동성로요? 이제 거기 안 가는데요. 요즘 20대들이 동성로에서 안 만난다고 합니다. 저 때는 요랬거든요. 라떼는 2030의 약속의 장소였어요. 시내, 동성로. 몰랐겠죠? 지금 이 사진은 라떼 사진입니다. 2000년대, 2010년대 사진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동성로에서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것인데 지금은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다. 심지어 이 대구백화점은 폐업했어요. 장사가 안 돼서. 이거랑 같은 거리거든요. 같은 거리인데 한 10몇 년 사이에 이렇게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대구 역시 청년 유출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대구시에서 청년 붙잡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어요.
뭐 야시장을 개장한다든지 공연장을 신설한다든지 미디어 파사드를 시행한다든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중에 미디어 파사드가 뭐냐? 미디어 파사드는 이런 겁니다. 서울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에 그 야간에 이렇게 영상 띄워놓고 막 화려한 거 있죠. 아니면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피어라고 구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전부 다 영상으로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어요. 대구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데 어디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폐업한 대구백화점에서 합니다. 이 대구백화점 건물 전체에 흰 천을 씌운다고 해요. 흰 천을 씌워서 거기다가 영상을 뭐 쏜다고 하네요. 이런 대구시의 계획을 보면요, 방향성이 맞아요. 왜 방향성이 맞냐 하면 요새는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되거든요. 요새는 경험을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 파는 거는 온라인 시장에 다 뺏겼어요. 사람들이 물건만 사러 밖으로 나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성수동을 보면 그렇죠.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3%밖에 안 됩니다. 이 3%를 완전 공실이라고 하는데 완전 공실이 뭐냐 하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 빼고는 상가가 항상 꽉 차 있다는 소리예요. 아, 그럼 성수동은 왜 이렇게 성공했느냐? 성수동은 경험을 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험을 팔아요? 팝업 스토어 같은 거 계속 열려요. 그렇게 하니까 트렌드를 이끄는 젊은 청년들이 성수동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상권의 역동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구도 지금 경험을 팔려고 하는 거죠. 야시장 개장, 공연장 신설, 미디어 파사드 시행 같은 것들이 경험을 파는 거에 속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연인이랑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야시장, 공연장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연인이랑 같이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은 개인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방향은 맞아요. 서울에 있는 성수동을 벤치마킹해서 왔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 성수동은 서울이잖아. 서울은 인구수가 많아요. 거기다가 청년 인구 비율도 높죠. 그런 곳에서 경험을 파니까 성수동처럼 성공하는 거고요. 대구는 청년 인구가 다 빠져나갔어요. 거기다가 1인당 지역 총생산량이 30년째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이 정도 한다고 해서 대구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한 대구에 100대 기업 몇 개쯤 가져와야지 대구 경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보면은 정말로 안타까워요. 전국에서 제일 살기 힘든 도시입니다. 대신 그만큼 물가는 싸죠. 살기 힘드니까 물가가 싸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비싸게 받아도 대구 사람들이 소비를 못해요. 물가가 싸다는 거를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어쨌든 안타까운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울산, 대구 봤는데 요 세 지역의 공통점들이 젊은 청년들이 떠나간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젊은 층이 몰리는 도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년들이 몰려가는 도시는 어디냐? 바로 젊음의 도시 세종입니다. 시도별 평균 연령을 보시면 전국은 45세인 반면에 세종은 무려 39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30대인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세종시 슬로건을 보시면 슬로건부터 이미 젊은 도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보통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아이가 상징하는 게 꿈, 희망, 미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세종은 슬로건부터 아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라 이거예요. 그럼 세종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상가들이 잘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공실률 1위가 무려 세종이거든요. 아니, 젊음의 도시라면서요. 청년 비율이 높은 곳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공실이 많죠? 세종시는 2012년에 만들어진 계획도시입니다. 목표 인구를 80만으로 계획하고 만들어진 도시인데 10몇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목표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은 거죠.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계획도시들은 다 이렇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을 보시면은 세종시는 양반입니다. 김천이나 광주 전남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40%가 넘어가요. 이 계획도시의 공통점들은요, 건설을 앞세운 지역 경쟁 활성화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죠. 시장 선거 같은 지방 선거들을 보면은 공약에 항상 뭐를 건설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공약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만들겠다 이건데 이거는 잘못됐죠. 아니,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다 공실이 됩니다. 정상적인 거는 수요를 확인한 다음에 공급을 늘리는 게 정상적이죠. 이렇게 무분별하게 건설하고요,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붑니다. 그러면 상가 공실로 이어지고 임대인들은 좌절하기 시작하죠. 임대인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요, 보통 요런 댓글이 달립니다. 임대료를 낮추면 되는 걸 왜 욕심을 부리느냐? 그게 과연 욕심인지 수치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임대 수익률 공식을 가져왔습니다. 임대 수익률은요, 1년치 임대료를 매매 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걸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데요. 요거를 좀 바꿔볼게요. 일단 매매 가격 보증금을 분자로 올려주고요. 보증금은 다시 넘기면 플러스 값이 되고요. 수익률도 넘겨줄게요. 수익률 넘겨서 분모로 가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가 가격이 나오죠. 이 상가 가격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라고 치고 계산해보면 상가 가격이 2억 7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월세를 20만 원 깎아줬다고 해볼게요. 20만 원 깎아주면 어떻게 되냐? 상가 가격이 무려 2억 2천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앉은 자리에서 약 5천만 원을 손해보게 되죠. 이러니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낮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욕심이라고 보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야, 상가값을. 물론 상가값을 유지하면서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는 경우도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기준금리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월세도 같이 낮출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어요. 낮춰줘도 상가값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기준금리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3.5까지 계속 올랐었잖아요. 그러면 상가값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월세도 같이 올려줘야 돼. 손해를 안 보려면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욕심이 아니라 그냥 유지하고 싶은 마음일 뿐인 거죠. 물론 진짜 욕심인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 3.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2.5까지 낮아졌거든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는데 앞으로 기준금리를 조금 더 낮출 거라고 합니다. 올해 안에요. 이 경우에 욕심 부리는 게 뭐냐?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은 월세도 같이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치면은 이거는 욕심 부리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을 좀 길게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다음 보기 중 정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50개월 기다려보기, 즉시 상가값 떨어뜨리기.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면은 50개월이면 5천만 원이죠. 이 사이에 기준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임대인들이 뭐를 선택하냐? 50개월 기다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자꾸 높아지는 거고요. 임대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도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울산, 대구, 세종까지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문제점은 공급률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청년층이 떠나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죠.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상권의 역동성이 높겠네요. 그것도 아닙니다. 패션의 메카라고 불리는 동대문의 공실률이 제일 높고요.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이대 홍대 역시 10%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 성수로 갑니다. 성수가 핫하죠. 공실률이 5.6밖에 안 돼요. 성수는 경험을 판다 그랬죠. 요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대표 상권들은 요즘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누구한테 밀리느냐? 바로 온라인 쇼핑한테 밀리죠. 2020년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언택트 소비, 온라인 소비 문화가 정착이 됐고요. 코로나 시작 시점부터 보면은 온라인 이용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프라인은 안 가는 거죠. 대형마트 가는 대신 온라인 쇼핑을 하고요. 영화관을 가기보다는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컴퓨터 세대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한 증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5060 세대는 컴퓨터 세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로 이용률 자체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바뀌고 있느냐? 우한 형제들 매출액 변화 추이를 보면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해마다 1조씩 뛰고 있습니다. 요때 코로나가 끝났죠. 2022년. 끝날 때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1조. 그래서 작년 매출액이요. 무려 4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에는 쿠팡 매출입니다. 쿠팡이 올해 41조 2,900억 원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 매출액을 넘어서고 있죠. 국내 오프라인 시장이 죽고 있고 온라인 시장이 점점 커가는 추세인데 사실 이 온라인 시장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중국 유통업의 침투 때문입니다. 중국 대표 유통업의 매출액을 보면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전년 대비 61% 증가했고요. 테무 같은 경우 전년 대비 무려 1900%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알리에서 슬리퍼 500원, 줄자 500원, 정리함 500원으로 총 1,500원에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쟁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갈아타는 거예요. 중국 상품비 플러스 물류비를 합쳐도 한국 상품비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진은 추정 60분에 나온 장면인데요. 국산 부품이 약 7,000원인데 중국산 부품이 약 600원밖에 안 합니다. 가격 저렴하죠. 배송도 빠르다고 합니다. 요새는 5일이면 한국까지 온다고 하거든요. 문제는요. 이제는 품질까지도 좋다고 해요. 원래 중국산 제품들이 품질 때문에 항상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품질마저도 한국산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기반인 제조업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기 침체 및 민생 붕괴가 일어나고요. 요새는 이거 제2의 IMF 시대가 온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거죠. 어느 정도로 위기에 빠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데요. 2022년 4월 달에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가 살아나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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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뭐 한 2% 나오나요? 2000년대 이후로 한국 평균 경제 성장률이 3.6%거든요. 2%대밖에 안 나오는 거죠. 코로나 끝난 직후니까 다음 해부터 살아나겠지. 다음 해 1분기 성적이 무려 1.3%입니다. 놀랍죠? 1.3%. 1.3 곱하기 4 해버리면 5%가 넘어가요. 잘 나갈 때 중국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2분기 때 역성장 해버리고요. 3분기 때 0.1, 4분기 때 0.0. 다 더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1%. 성장률 2% 이하대의 완전한 저성장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됐냐? 올해 1분기 성장률을 보면요. 마이너스 0.246입니다. 또 역성장했어요.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1분기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0.246%입니다. OECD 주요 19개국 중에 19등이에요. 주요 투자은행이 예상하건대 3월 달에는 그래도 1%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무려 1%도 못 넘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에 좀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이게 말뿐인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경제를 살려줄 것 같아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짧은 기간의 행보를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첫 행보가 이겁니다.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어요. 거기서 추경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죠. 이 TF는요, 태스크포스의 줄임말인데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로 치면 특별임무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공대 같은 거죠. 첫 행정명령으로 경제특별팀을 꾸렸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알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고 이거 진심인데? 진짜 우리 경제를 살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행보도 장난 아닙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정상통화. 취임하고 나면은 정상들끼리 통화를 하잖아요. 이때 보통 강대국 순으로 진행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순으로 통화를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순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중국 패싱이기 때문에 중국이 없는 것뿐이고요. 강대국 순이 맞습니다. 자, 보면 하나하나 장난 아니에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인도, 호주 전부 의리의리한 국가들이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순으로 통화를 했냐? 미국, 일본, 중국 다음 가뿐 체코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왜 체코가 나오죠? 갑자기 체코가 나온 이유는요. 무려 26조짜리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죠. 이게 안 될 수도 있었거든요. 체코 내에서도 찬성파 반대파 막 싸우면서 법정 분쟁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 계약을 10월 달로 미루자고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20분 통화하고 최종 계약을 따온 거죠. 이재명식 실용 외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처음 보고 진짜로 박수를 쳤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 경제를 살려줄 것 같아요. 이 다음 행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추경에 관한 건데요. 일단 요거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추경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난 역사를 가져왔어요. 이 그래프는요, 지난 코로나 시기의 추경 예산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전 세계적인 평균이 GDP 대비 추경을 약 10% 정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GDP 대비 추경을 3.4%밖에 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는 잘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0.5% 방어했고요. 21년도에는 0.3% 방어했습니다. 방어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원래 같으면 마이너스 1.6% 성장률을 보이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1.1%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경우 0.5% 방어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보다 돈은 훨씬 적게 썼는데 방어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도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 추경은 어떻게 되느냐? 추경 규모는 지난 5월 달에 1차로 14조 원 추경을 했고요. 2차로 20조 원 추가 추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리 긁고 모아도 20조 원은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차, 2차 다 합쳐서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1인당 25만원가량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세무탕감에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경제가 무조건 살아난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수액 같은 겁니다. 지독한 독감에 걸려서 끙끙대고 있을 때 병원 가서 수액 한 30분 맞고 나면 몸이 확 살아나잖아요. 지역화폐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돈을 뿌린다고 하면은 그걸 뭐 저축한다든지 투자를 해버릴 텐데 지역화폐는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의 내수가 확 살아나는 효과가 나요. 자, 그럼 단점은 무엇이냐? 위기에 빠졌을 때 이걸 단기적으로 살리기는 좋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썼을 때는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임사도 들어보니까 마중물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중물은 물을 끌어올 때 한번 쓰는 물이죠. 지금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니까 끌어올리는데 잠깐 쓰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내수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지역화폐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채무탕감은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여기 관련 기사 뉴스 댓글을 보면은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렇게 채무탕감 해줄 줄 알았으면 나도 돈 빌렸겠다, 뭐 이런 식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집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더 무거운가, 우리나라 경제 살리는 것이 더 무거운가, 이제 두 개를 저울질 해보면요, 과연 경제 성장이 더 무거울 것인가, 이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요 두 가지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켜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기분 좋은 소식. 코스피가 무려 2,900을 돌파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 7일 연속 상승세예요. 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자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걸로 기대되기 때문이죠. 외국인 자금이 무려 4조 이상 국내 증시에 유입됐어요. 라고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자료를 제가 어제 만들었거든요.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지금 8거래일째인데 8거래일째 코스피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전쟁이 터졌거든요. 중동 쪽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WWE인데 그쪽은 진짜 UFC예요. 그래서 중동 상황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새 정부 목표가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데 5,000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3,300 이상은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고점이 3,300이잖아요. 근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은 우리나라 고점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법 개정안이 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키느냐?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무겁고 강력해요. 첫 번째 보시면, 개정안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이게 원래는 법률안 공포하면은 1년 뒤에 시행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즉시 시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5가지는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뭐 한 10분씩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은 좀 생략하고 요거를 시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 소액주주 개미들의 권리들이 강화되고요. 기업 경영이 투명해지고 기업 지배 구조가 선진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비정상적이었던 우리 주식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미국 주식시장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됩니다. 3,300을 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요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물려있거든요. 이쯤에서 마지막 행보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행보의 중심 주제는 빙상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북극 항로입니다. 한국 경제 부흥기를 이끌 천재일우의 기회죠. 10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석유가 나와요, 히토류가 나와요. 땅도 안 좋아서 농사도 잘 안 돼요. 진짜 대한민국은 하나도 가진 게 없는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할 대박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럼 북극 항로가 무엇인가?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 기존 항로는 요 루트대로 갔거든요. 근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유럽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아니, 딱 봐도 더 길어 보이는데 어떻게 북극 항로가 경로가 더 짧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계 지도는 메르카로트 도법을 쓰죠. 그래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더 커 보이고요. 적도 쪽으로 갈수록 짜부돼서 보이죠. 이렇게 짜부 안 된 경로를 보면은 요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북극 항로가 훨씬 더 가까워 보이죠? 실제로도 많이 가깝습니다. 기존 항로는 운항거리가 22,000km인데 15,000km까지 줄고요. 운항일수도 10일가량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서 연료비도 30% 절감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일단 세계 물류 흐름이 어떤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세계적으로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은 동아시아에 다 모여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요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생산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지역은 유럽이랑 미국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생산된 물건을 유럽에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는 거죠. 유럽으로 물건을 보낼 때 경로를 보면은, 자, 여기서 출발해서 요 사이 싱가포르를 거쳐서 홍해를 지나서 스웨즈 운하를 지나서 지중해를 지나서 요렇게 해서 네덜란드까지 도착합니다. 이런 루트를 가지고 있어서 대박난 나라가 있는데 말레이시아 밑에 있는 싱가포르입니다. 이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1위의 환적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환적항이 뭐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필리핀에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판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긴 경로로 따라가서 물건을 팔았더니 물류비로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마이너스 400만 원 손해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가 유럽까지 가지 않고 어디까지만, 싱가포르까지만 물건을 보내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큰 배로 갈아타고 그 큰 배로 한 방에 유럽까지 보내는 거죠. 이거를 환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계 2위의 환적 항구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부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도 소비국이라 했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물건들이 부산에 다 모여서 미국 쪽으로 갑니다. 세계 2위 환적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싱가포르이 가만 앉아서 떼돈 벌고 있는 거 보면 좀 어때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싱가포르 유럽 지분에 일정 지분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기존에 있던 유럽 항로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일단 거리가 먼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 좁은 홍해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 홍해에서 자꾸 해적들 만나고 물류 털리고 이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가냐 하면 이쪽 길로 안 가고요. 이제는 더 멀리 돌아갑니다.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돌아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루트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물류비가 더 많이 들죠. 이런 치명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꿀 빨고 있는 싱가포르의 물류 지분도 좀 가져올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세계 1위의 환적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죠. 애초에 이렇게 좋은 루트 냅두고 왜 힘든 루트로 다녔냐? 이용하고 싶어도 못한 겁니다. 그동안은 북극의 빙하 때문에 배가 다닐 수가 없었어요. 여름이 돼서 빙하가 녹을 때만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2000년대는 1년 중에 북극 항로를 한 달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후변화로 북극의 빙하가 점점 녹고 있죠. 그래서 2010년에는요 2달 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되죠. 2020년에는 어떠냐? 무려 3달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쇠빙선을 이용한다면 5달까지도 이용 가능해요. 그럼 1년 내도록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오느냐? 바로 2030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북극 항로가 열리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아니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일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랑 중국입니다. 러시아랑 중국은 이미 2010년대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국, 일본,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도 북극 항로가 열릴 걸 대비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린란드를 욕심내잖아요. 안 내주면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욕심내는 이유가 이 북극 항로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계 강대국들이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 북극 항로인데, 아니 지리적으로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은 뭐 하는 겁니까? 아직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북극 항로에 대한 지분을 중국한테 뺏길 수밖에 없죠. 북극 항로가 열리면 지리적 혜택을 받는 국가가 4곳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이에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덩치도 작을 뿐더러 중국과의 전쟁 문제 때문에 거점 항구가 될 수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부산 한 군데 몰빵 요런 느낌이 아니고요. 도쿄나 고베, 나고야처럼 작은 항만들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항구로 적합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인프라야 뭐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뭐 후쿠오카나 나가사키 이런 동쪽으로 딱 가는 길목이잖아요. 이런 데다가 대형 항만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항만이 그냥 만들고 싶다고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한 4가지 조건 정도 맞아야지 대형 항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4가지 조건을 다 갖추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 조건을 갖춘 게 싱가포르 아니면 중국의 상하이, 대한민국의 부산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물론 일본도 노력하고 있죠. 산업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고요. LNG 쇠빙선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한국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죠.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무서운 거는 중국입니다. 부산항보다 상하이항 규모가 압도적으로 더 크거든요. 물동량이 상대가 안 됩니다. 거기다 2010년대부터 러시아에 막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리면 상하이항이 거점 항만이 될 확률이 제일 높죠. 우리가 노리는 것은 전체 물동량의 10%를 가져오는가, 뭐 30%를 가져오는가, 50%를 가져오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30%만 가져와도 대박일 것 같아요. 뭐 이건 제 희망사항인데 정말로 어쩌면 50%까지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측하느냐? 미국이 중국을 가만 냅둘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를 보면은 미국은 2등이 올라오는 것을 참지 않아요. 항상 짓밟습니다. 독일이 세계 2등일 때 짓밟았고요. 소련이 세계 2등일 때 짓밟았죠. 일본이 세계 2등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바다를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해왔거든요. 대항해 시대의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이 미국이 중국이 바닷길을 갖도록 가만 내둘 것이냐? 절대 그렇게 안 둘 것 같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밟으면 밟을수록 우리 지분이 더 올라갑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도 그렇고요.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이 북극 항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우리나라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및 HMM 부산 이전을 통해서 부산을 북극 항로 거점 항만으로 만드는 시작을 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뛰어들어도 늦었어요. 늦었어.
우리는 지금 AI도 뒤처지고 북극 항로도 뒤처지고 있어요. 북극 항로는 뒤처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출발도 안 했죠. 세계 각국이 마라톤을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뭐 이미 20km 달리고 있고요. 미국이 그거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 일본, 노르웨이 다 출발했는데 우리는 아직 출발선상에 서 있단 말이에요. 출발선상에서 신발 끈 묶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빠르게 이 두 기관을 이전하면서 북극 항로 사업에 빨리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이 시작부터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면 해수부나 HMM의 직원들이 부산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 비율이 무려 86%나 됩니다. 이렇게 이전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 뉴스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못 오겠다고 생각하는 직원 임원분들은 희망퇴직하시고 부산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세요 제발,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원분들을 비꼬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분들을 이해합니다. 이건 완전 공리주의잖아요. 나라 전체의 국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라는 건데 저는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반대하는 거를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인천시장, 세종시장, 부산시장입니다. 이분들 다 똑똑해요. 북극 항로 문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도 아는 거를 이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기본 머리도 똑똑해요. 연세대 나왔고 고려대 나왔습니다. 북극 항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정치색이 다르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죠. 그래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인천시장님이나 세종시장님은 이해할게요. 나라 전체 국익보다 자기 시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러면 반대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부산시장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나라 전체 국익에도 도움되고요. 부산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걸 반대하는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돼요. 정치 싸움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요. 이분이 한 말을 보면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산업은행 이전은 시급한 문제고 북극 항로 문제는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문제라고 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실망했거든요. 본인도 뭐가 시급한지 뻔히 알 텐데 참 이런 정치적 상황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찌됐든 북극 항로가 열리면 부산이 꼭 거점 항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부자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일의 시작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